자, 여러분들 지금 봤던 거는 지금 보다시피 이제 주로 나왔던 내용들이 RFID라든가 USN, 유비쿼터 센서 네트워크라든가 가상현실, 그 다음에 홀로그램, 다 이런 기술들이었지 지금. 자, 이런 걸 가지고 실제 사회에서, 경제 쪽에서, 마케팅에서 실제 하고 있는 사례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 자, 이런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라고 보면 돼. 자, 뭐 우리가 전 시간에 한 거에서 자, RFID라든가 USA라든가 그런 것들에 의해서 모두 우리가 인류 문명이 바뀐다 해서 사회 기반 시설, 여기 나와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들, 자, 도시가 변하고, 그리고 경제 행태가 변하고, 그리고 프로핏, 이윤을 추구하는 방법이 바뀐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삶을 우리가 영위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론도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문명이 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걸 우리가 유비쿼터 시빌라이제이션이라고 명명을 한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 유비쿼터 혁명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디지털 혁명에서 컴퓨터 혁명이 왔고, 컴퓨터 혁명이 유비쿼터 혁명으로 넘어왔거든. 자, 우리가 디지털 혁명하게 되면은 주로 컴퓨터 혁명을 얘기하는 거고, 컴퓨터 혁명은 인터넷 혁명을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여태까지는. 근데 이제 유비쿼터 혁명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데, 유비쿼터 혁명이라는 거는 컴퓨터 혁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센서의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 그게 무슨 얘기냐. 센서가 혁명됐다는 얘기는 센서가 점점 작아져가지고, 사물에 내재돼가지고, 가장 중요한 사물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센서가 작아졌기 때문에, 센서가 똑똑해졌기 때문에 사물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다. 그런 시대, 그걸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유비쿼터스 앤 그린 시빌라이제이션이고, 그린은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탄소 배출권 시대, 탄소가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시대 왔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쳐가지고 유비쿼터스 앤 그린 시빌라이제이션 시대다라고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탄소 자체가 CDM 사업에 의해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것을 경제 행태에다 고려를 해야 되는, 자, 그러한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IT와 녹색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자, 이건 여러분들 봤다시피 지금 얘기한 거에 의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학기에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배우게 되고, 자, 유비쿼터 컴퓨팅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Beyond Time and Space에서 시공간을 초월했다. 자, 시공간을 초월했다는 거는 지금까지 모든 여러분의 생활, 문화, 문명,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졌거든, 그지? 자,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그걸 초월했다. Beyond 했으니까 그걸 초월한 새로운 개념의 문명.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빌라이제이션을 붙였거든. 그 유비퀴터스 컴퓨팅은 Beyond Time and Space에서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네트워킹 환경, 그걸 유비쿼터 컴퓨팅이라는 거지. 자, 그럼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고, 그 다음에 이제 RFID USN은 이제 다음 주에 바로 배울 건데, 다음 주에 이제 배우게 되는 RFID에 있어서도 바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among things 해가지고 사물 간의 커뮤니케이션.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지금 우리 동영상에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본 이유가 뭐냐면은, 자, 커뮤니케이션 방법론이거든. 커뮤니케이션 방법론에 있어서 여러분의 의사를 표현한 방법, 또 사물 간의 커뮤니케이션 할 때, 아까 보다시피 가상공간 상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의사 전달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그 방법론에 있어서 이제 가상현실을 이용해가지고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론이거든. 자, 그런 것들이 여기서 사물 간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론에서 RFID, USN이 핵심 기술이 되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은 유비쿼터스에서 가장 핵심되는 기술은 RFID와 USN이 된다. 왜? 사물 간의 커뮤니케이션. 말 그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공을 불문하고 사물 간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의 전공이 다 변하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지, 그지? 지금까지는 사물은 사물 자체로 무생물이었고, 근데 사물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사물이 생명체가 돼야 되거든. 자, 생명체를 어떻게 할 거냐? 만약 사물이 정말 생명체처럼 판단을 할 수 있고 자기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전공이 확 바뀌는 건 당연하지.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 문명이다라고 나는 정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웹 2.0 해가지고 우리가 소셜 웹에 의해서 참여, 개방, 소통, 오픈, 그지? 오픈하고 파티시페이션하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웹 2.0이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비하인드 파티시페이션 해가지고 참여를 넘어서 직접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시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총선 대선이다 각 정당에서 공천한답시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지만은 결국 여러분의 의사가 지금 표현이 됐느냐 봤을 때 여러분이 참여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지금 사실은 여러분 알다시피 자 우리가 국회의원 보궐선거 한다 라고 하면은 투표율 얼마야? 보통 30% 40%거든 그지? 투표율 30-40%에 찬성 한 40%면 되거든? 자 그럼 30%에 40%면 결국 12% 가지고 국회의원 당선되는 거거든. 그게 파티시페이션이 뭔가 잘못된 거지. 그래. 자 그럼 우리가 IT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수의 참여해서 다수결에 의한 거라면 바로 웹 2.0에 의해서 민주주의 개념도 바뀌어야 되겠다. 왜? 참여 개방 소통이 가장 중요한 인간 생활에 있어서 어떤 대의를 결정하는 좋은 방법이라 한다면은 우리가 참여를 중시로 하는 웹 2.0 개념. 자, 그럼 웹 2.0 다음에는 우리가 웹 3.0이라고 그러지. 웹 3.0은 우리가 시멘틱 웹이라고 그러지. 시멘틱 웹이라고 해가지고 웹 2.0은 참여, 개방, 공유, 같이 자료를 공유하는 거고 양방향으로 하는 게 웹 2.0이고 웹 3.0은 시멘틱 웹이니까 말 그대로 추론할 수 있는 웹이 되는 거지. 어떤 검색된 데이터에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원하는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자, 그런 것을 웹 3.0이라고 하지. 시멘틱 웹. 그럼 이제 웹 4.0은 우리가 이 모든 걸 웹 1.0부터 2.0, 3.0을 다 포함시켜가지고 인텔리전트 웹 해서 자기가 이제 검색된 데이터로부터 지가 판단해서 여러분한테 가장 편리한 컨시어지한 서비스를 스스로 환경을 제공해주는 지 스스로 알아서 여러분한테 가장 좋은 옵티멈 솔루션을 주는 웹. 그걸 웹 4.0이라고 하거든. 자, 웹 4.0은 우리가 인텔리전트 웹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말했던 웹 1.0부터 3.0을 다 포함해서 검색기 스스로가 지능을 갖고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웹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거든. 만약 그런 게 가능하다면은 그거야 뭐 프로그래밍 기술이니까 가능하거든 사실. 자, 그런 것들을 자 초월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웹이다. 그 웹을 가지고 경제 개념에다 도입한 것이 위키노믹스가 되는 거지. 자, 우리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구글에서 검색하게 되면 다 위키피디아로 넘어가지, 그지? 그러니까 위키피디아에서 검색을 하는 거고. 자, 위키피디아가 여러분 한 5년 전만 해도 거의 없었지, 그지? 그러니까 5년 전만 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전을 찾아봐야 됐거든. 뭘 알기 위해서는. 근데 위키피디아라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며칠 전 신문에 났더구만. 브리테니카가 어떻게 됐어요? 브리테니카. 자, 백과사전 하면 우리가 브리테니카가 대표적이고 역사가 250년 됐잖아요. 이제 250년 됐는데 오프라인 상에서 이제 종이로 만든 백과사전은 절판을 한다고 선언을 했거든. 왜 사람들이 누가 종이 찾아보는 시대가 아니잖아. 여러분도 다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다 검색하거든. 자, 스마트폰을 검색했을 때 다 구글로 들어가서 위키피디아로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야. 아니면 이제 네이버에서 지식인을 찾는다든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지? 자, 그 위키피디아라는 거는 여러분 알다시피 그러니까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최적의 솔루션을 다 모아놓은 것이 위키피디아가 되잖아요. 그지? 약 한 3,000여 명의 전문가들이 각 용어들을 설명하고 또는 여러분들이 웹 2.0 개념으로 여러분도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이 있거든. 그지?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을 위키피디아에 올렸을 때 그거를 전문가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야, 이거 얘가 말한 게 맞다라고 하면 그것이 올라가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양방향으로 집단지성의 모든 사람의 알고 있는 knowledge와 위즈덤을 다 합쳐놓은 것이 위키피디아가 되거든. 그지?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잘 생각해 볼게. 자, 우리 정치를 생각해 보면은, 자, 지역구다. 자, 지금 우리 총선하는 게 지역구 개념. 지역구 개념? 지역을 초월하는 게
스페이스를 초월하자는데 그럼 지역구 개념 우선 정치에서 이거 틀린 말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럼 국회의원이 여러분 알다시피 물론 많은 분들이 훌륭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분이 과연 여러분이 생각해도 정말 최고의 전문가는 아니라는 분들도 국회의원을 하거든, 그지? 자, 그럼 국회의원이나 또 대한민국 대표는 대통령 또 CEO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최적의 지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아닐 수도 있거든. 자,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집단 지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집단 지성이 모여서 참여 개방 공유하는 이 개념에서 하는 것이 위키 폴리틱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정치, 경제가 다 바뀔 수가 있다. 그것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문명을 갖다가 송두리째 다 바꿔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런 개념도 우리가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할 것이고, 아까 동영상에서 봤던 가상현실상에서 실제 어떤 화면들이라든가 홀로그램 떠가지고 어떤 대화를 하는, 자, 증가현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가현실을 통해서 혁신적인 생활과 문화가 생겨났다. 자, 이러한 것들이 다 합쳐졌을 때, 거기에다가 지구온난화까지 고려를 했을 때, 이런 문명을 유비쿼트 그린 시빌라이제이션이라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이걸 받아들여서 여러분 전공하고 융합을 시켜주자. 그런 것이 이번 학기의 목표거든. 자, 이것도 뭐 전에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IT 테크놀로지 해가지고 도시 구성 요소들이 싹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격 통신 개념에서 텔레시티라고 하던가 또는 이제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지, 그지? 인포시티가 있고, 근데 디지털 시티라고 하고, 에코시티가 있고, 스마트 시티, 인터시티, 어그먼티드 시티, 사이버 시티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런 개념에서 이루어진 도시를 갖다가 또 다른 말로 유비쿼트 시티, 그러니까 UCT라고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UCT는 우리나라에서도 50만 평 이상 되는 신도시 개발할 때는 반드시 UCT로 한다고 UCT 건설에 관한 지원법 해서 법률을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법률이 통과돼서 지금 실제 시행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신도시 건설할 때는 다 UCT를 하고 있는 거.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생활 문화는 당연히 유비쿼트 라이프로 되는 건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안에서 교육해야 되고 그 안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서는 UCT 미래 문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유비쿼트의 원조라고 하는 마크 와이저가 쓴 논문이거든. 이게 뭐냐면 이제 1988년도에 이 마크 와이저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복사기로 유명한 제록스의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팔로알토의 조그만 연구소의 수석 엔지니어 이름이 마크 와이저거든. 이분이 88년도에 뭐 자기 말로는 세계 최초로 유비쿼터스라는 단어를 처음 썼다라고 돼 있거든. 그래서 이제 유비쿼터스의 원조로는 이 마크 와이저가 항상 나오고, 이 마크 와이저가 쓴 논문 제목이 The Computer for the 21st Century 해가지고 21세기 컴퓨터는 이렇게 된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컴퓨터가 점점 작아져가지고 사물에 내재돼가지고 사물이 여러분한테 정보를 주고 네트워킹 돼서 여러분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컴퓨팅 환경, 이거를 갖다가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유비쿼터 컴퓨팅에 관심 있는 친구는 이 논문을 검색해서 보라고 첫 장만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 자, 유비쿼터 탄생 배경은 지금 보다시피 이제 컴퓨터가 변했고, 뭐 이거 만들 때만 해도 뭐 요 정도지만 지금은 여기에다가 너무나 많이 변했잖아. 지금 여러분들 그 아이폰 쓰는 친구들은 시리를 뭐 쓰겠지. 조금 약하지만 미국보다는. 자, 미국에서도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시리가 가장 인기 있는 하나의 뭐 아이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시리라는 것 자체가 요 당시만 해도 지금 많이 빠져 있었거든. 근데 지금 시리에 의해서 빅데이터가 다 모아져 가지고 지능인식이 돼 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기계와 내가 소통해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핸드폰이 주게 돼 있는 것이 시리잖아요. 그럼 물론 이제 우리가 갤럭시에도 하겠지만은, 자, 그런 식으로 IT 기술이 점차 이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모두 융합, 복합, 융복합, 컨버전스 될 필요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그냥 단순히 정보의 전달자라고 보지 말고 그것이 여러분 전공과 IT가 대융합하는 그 미래의 새로운 전공을 찾아보자. 그것이 이제 유비코드 탄생 배경하고 맞물려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뭐 여기 91년 8월에 88년에 논문을 냈고 이제 심의를 거쳐서 논문에 이제 게재된 거는 이제 91년 8월이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마크 와이저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 이제 88년도지만은 여러분들 이제 뭐 한번 시간이 있는 사람은 집에 가서 일본 동경대 정보통신공학과에 사카무라 켄이라는 교수가 있거든. 사카무라 켄 교수님은 일본 동경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님인데 사실 그분은 84년도에 유비코터스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 그 어떻게 보면은 사카무라 켄이라는 분이 유비코터스의 원조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 자, 그분은 이제 뭐 여기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자, 그분은 뭐 스마트 컴퓨터 해가지고 컴퓨터가 점점 지능을 갖게 돼서 스마트한 라이프가 가능해진다라고 이 사카무라 켄 교수가 말씀하셨고, 그분 홈페이지에 가면은 좋은 자리가 많이 있거든. 그런 걸 특히 정보통신공학과 학생들은 그런 홈페이지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중요할 거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유비코드 컴퓨팅 아까 동영상에서 본 것도 결국 이제 가상현실과 비슷하게 많이 나가는데, 유비코드 컴퓨팅은 지금 봤다시피 여러분들이 아침에 뭐 아침이 아니지 여러분들이 출근하는 게 아니니까 저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 로그인하고 컴퓨터에 들어가서 정보를 찾거나 이메일 검색하는 웹 1.0 개념으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웹 2.0으로 넘어가고 유비코드로 들어오게 되면은 컴퓨터가 일상생활로 들어가거든. 일상생활로 들어와서 얘들이 모두 네트워킹 연결됐기 때문에 도시 생활 자체가 모든 네트워크로 연결된 각각의 요소가 스페이스 개념으로 변하는 거거든. 또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건물 같지는 않은데 학교다 하더라도 학교라는 스페이스 개념으로, 왜? 학교 안에 모든 스페이스가 지금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거든. 여러분도 네트워크 속에 들어가서 모든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시 구성 요소가 스페이스 개념으로 변해가지고 스페이스끼리 네트워킹 돼가지고 도시 환경 전체가 하나의 진화됐다. 그것이 유비코터스 개념이다. 라고 보면 되지. 자, 그래서 이제 유비코터스 개념은 지금 보다시피 실제적으로 물리공간이라는 건 이제 현실 공간이거든. 자,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띄는 도시 속의 모든 형태의 공간, 주소,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 영화 매트릭스에서 본 가상현실이 있거든. 가상공간, 전자공간과 두 개가 융합돼가지고 사람과 사물과 정보, 컴퓨터가 모두가 융합된 새로운 공간을 유비코터스 공간, 유비코터스 스페이스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맨 밑에 보게 되면은 ITBTNT가 융합된 사회, 경제, 공간적 모든 융합을 갖다가 유비코드 공간이라 한다. 라고 이 말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의한다면 경제학을 하는 친구도 또는 뭐 정치 경제를 하는 정치 뭐 인문학 행정을 하는 친구들도 공간적으로 다 변한 거를 지금 받아들여야 된다. 혹시 예술문화를 하는 여기 친구들도 물론 있는데 예술문화 개념도 이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인류의 어떤 창작 행위이기 때문에 사회가 변했다면, 공간이 변했다면 예술문화도 IT가 융합돼서 당연히 바뀌어야 되거든. 그것이 유비코터스 유비코터스 문화가 되는 거지. 자, 그 유비코터 특징이 뭐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놨거든. 첫 번째는 네트워크 테크놀로지 해가지고 항상 네트워크에 연결돼야 된다. 그 어떤 유비코터스 개념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빼놓을 수가 없고, 컴퓨터는 인터넷을 빼놓을 수가 없고, 인터넷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었고, 그래서 정보 교류가 일어나야 된다. 빼놓을 수가 없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가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컴퓨터는 사용자에게 보이지 않아야 된다. 뭐
사실 보여도 상관은 없지만은 이게 이제 컴퓨터가 점점 작아져가지고 사물 속에 다 내재가 됐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비저블이라는 용어를 쓰거든. 그러니까 인비저블 컴퓨터 해가지고 컴퓨터가 점점 작아져서 우리가 사물에 내재됐기 때문에 유비쿼터스 하나의 특징으로서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또 이제 캄 테크놀로지다. 그래서 캄 테크놀로지 또는 뭐 여러분 요즘 쓰는 용어로 쿨 테크놀로지라고 해도 되거든. 자, 쿨 테크놀로지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떤 상황 변화를 갖다가 컴퓨터가 인식을 해가 여러분한테 어떤 서비스가 줄 수가 있어야 되거든. 그럴 때 어떤 인터페이스에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지식화가 돼가지고 그것이 인간한테 필요한 정보로 변화를 시켜주는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그것이 유비쿼터스의 뭐 4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단어들을 여기다가 지금 기술해 놨거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마크 와이저가 얘기했던 유비쿼터스 컴퓨팅에 갖다가 지금 보면은 컴퓨터가 작아지고 여러 가지 뭐 센서가 있고 그것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돼 있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하도록 뭐 인지해도 상관없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게 생활 속에 다 내재가 됐다는 얘기거든. 그러면서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 사용이 가능해서 여러분을 편리하게 지원해주는 그런 컴퓨팅 환경을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 한다 라고 정의를 한 거야. 지금 보다시피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도시 생활 속에 센서와 컴퓨터가 내재됐는데 내재된지도 모르지만은 이 안에서 자기들끼리 네트워킹을 해서 여러분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컴퓨팅 환경, 그거를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고 정의를 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지금 얘기한 대로 어떤 컴퓨터가 점점 내재화돼서 사람한테도 내재됐어. 아까 뭐 동영상에도 잠깐 봤다시피 사람한테도 내재되고 사물한테도 내재되고 환경 속에도 내재가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연결돼가지고 자기들끼리 뭔가 정보를 만들어내가지고 어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컴퓨팅 환경. 그러니까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컴퓨팅 환경이라고 마지막으로 정의해 내리거든. 자, 그래서 뭐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뜻이고 라틴어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뭐 한자로 쓰게 되면은 편재라고 했지, 그지? 편재라고 할 수가 있고. 자, 그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시공간을 초월했다. 자, 그 요 정의가 만약에 맞는다면은 자꾸 강조하다시피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기술의 총체.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유비쿼터스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지금 얘기한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한 것이 이제 이 인비저블, disappear, 그 다음에 calm technology에서 3가지로 여기서 표현을 했네. 이 3가지로 표현을 해가지고 실제 세계, 피지컬 스페이스하고 가상세계, 버추얼 스페이스 간의 인터페이스가 있어 두 공간이 합쳐진 것이 유비쿼터스의 하나의 공간이 되는데 그 인터페이스에서는 여러분이 필요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지식 정보를 소통을 시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공이 바로 인터페이스에서 알고리즘으로서 들어와 주는 거지. 그랬을 때 현실 세계와 전자 공간이 융합이 된 유비쿼터스 공간이 생겨날 수가 있다. 자, 뭐 여기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일단 물리 공간은 여기서 보다시피 모든 사물들을 실제 현실 세계니까 사물들을 분리시켜 놨고 그리고 이제 사물을 연결도 시켜놓고 그러한 매개체를 물리공간이라고 했고 전자공간 역시 우리가 컴퓨터 속에서 정보를 분리하고 생성하고 또 그러한 매개체를 전자공간이라고 한 거고 그 두 개를 융합시킨 것이 유비쿼터스다. 유비쿼터스 공간이다 라고 본 거지. 자, 뭐 인터페이스 발전 단계에도 아까도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 본 것이 이거였거든. 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어몽 싱즈다. 사물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라고 봤으면은 자, 커뮤니케이션의 방법론이 처음에는 컴퓨터끼리 키보드, 키펀치 이런 말로 써댔거든. 자, 뭐 키펀치 같은 걸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옛날에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컴퓨터가 인식하는 건 0과 1만 인식했지, 디지털이니까. 그러니까 0과 1을 갖다 펀치를 종이가 있어가지고 펀치 카드가 있어가지고 0과 1을
펀치를 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컴퓨터가 빛을 통해서 인식을 했잖아, 그 다. 자, 그럼 이제 키펀치, 키보드가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방법론이었었지. 컴퓨터와 인간이 커뮤니케이션 방법론에서 마우스, 펜, 아까 얘기한 몸짓, 음성, 여러 가지 입력 방법에 의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이 이제 3차원까지 올 수 있다. 그래서 그 방법론을 아까 그 동영상에서 보여준 거였거든. 자, 그러면서 이쪽에서 출력하는 것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한테 어떤 상품을 만들었을 때 유비쿼터스가 여러분한테 뭘 보여줄 것이냐 했을 때 결국은 앞으로 3차원 뭐 3D다. 지금 여기까지 보여준다 하더라도 결국은 홀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더 감동적인 어떤 출력 방식이 생겨난다고 보면 되지. 자, 그래서 이제 유비쿼터스 시대는 이 컴퓨터가 더 이상 여러분이 지금 도구를 이용하지만은 도구가 아니라 환경이 되는 그런 사회다. 그래서 이제 지능이 내장된 인베디드 시스템. 그러니까 인베디드 시스템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쉽게 여러분이 이제 전자제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자, 전자제품을 쉽게 생각하고 그러한 전자제품이 현실 환경과 융합된 그런 것이 유비쿼터사의 새로운 모습이다 라고 봤을 때 이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가 생겨나고 또 새로운 형태의 방제가 생겨나고, 그러니까 방제도 언제 어디서 나니까 방제가 태풍이다, 폭우다, 지진이다, 여러분들이 사회적 자연재난이 많이 있는데 그 자연재난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나 예방할 수 있는 개념 유비쿼터 방제가 되지. 똑같이 이제 언제 어디서나 항상 건강할 수 있는 유헬스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개념에서 모든 사회 기반 시설이 다 바뀌어야 되고 국방 치안도 다 바뀌어야 되고 환경, 교통,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문명, 문화가 당연히 이 개념에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보면은 여러분 전공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유비쿼터스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 자, 그래서 유비쿼터스 시대의 모습은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이제 사람이 있을 때 주변으로부터, 주변 환경으로부터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받는 거지, 그지? 자기가 요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웹 2.0이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저쪽에서도, 그러니까 얘를 무슨 얘기냐면 양방향이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관에 나와서 집 밖으로 차를 타고 나가려고 한다 했을 때 차고에서 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왜? 그것이 얘가 나오는 것을 인식하고서 차고에서 차에게 시동을 걸 수가 있는 이제 스마트 키가 들어가서 텔레매틱스와 융합이 돼가지고 그런 것이 가능해질 수가 있는 거지. 자, 이제 건축 쪽에서도 뭐 모든 라이프가, 모든 생활 방식이 이제 바뀔 수가 있다 해서 이제 건축 쪽에서도 보면은 자, 단지 내에 사람 찾기다. 아바타를 이용한 건강관리, 화상진료 통화, 침입감지 시스템, 주차장 출입 통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상적으로 꾸며져서 여러분을 가장 편하게 해주는 이 거실 형태, 주거 형태가 가능해지겠지. 자, 첫 번째 수업장에 조금 빠진 거 좀 보완을 좀 하고 넘어가자고. 자, 유비쿼터스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쭉 했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컴퓨팅 환경, 여러분을 편하게 조금 더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기술의 총체가 유비쿼터 컴퓨팅이다. 이제 그것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IT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명들이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피지컬 월드에서 물리 공간과 전자 공간이 융합이 됐다. 그리고 캄 테크놀로지, 인간 중심의 쉬운 컴퓨팅이다. 자, 스스로 사람을 대신하는 컴퓨팅 AI, 지금 뭐 아이폰의 시리 같지. 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자, 이와 같은 기술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유비쿼터스의 중요한 하나의 사례 또는 핵심 기술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었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knowledge infrastructure가 뭐냐라는 뭐 영어 설명된 게 있으니까 한번 그냥 읽어보고 중요한 건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 시리가 아이폰에서 여러분이 명령한 걸 걔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식, 모든 정보가 안에 다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명령한 걸 수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지? 따라서 요즘 시대를 빅 데이터의 시대라고 하지. 그지? 옛날에 빅브라더 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CCTV라든가 많은 것서부터 여러분들이 다 그런 노출된 세대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빅데이터의 시대다. 자, 그러한 모든 거에 하나의 집합체, 컬렉션, of such knowledge is knowledge infrastructure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 되겠지. 자, 이런 knowledge infrastructure가 집단 지성과 이제 연계돼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해서 모두 상층에서 데이터베이스가 딱 정리되어 있고 거기서 데이터를 꺼내와서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행동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한 장으로 이제 우리가 유비쿼터스를 정리하고 끝을 내야 되는데 여기 보다시피 이제 컴퓨터가 점점 작아졌거든. 컴퓨터가 점점 작아져가지고 뭐 제일 처음에 컴퓨터 개발했을 때는 이 강의실만 했지, 그지? 이 프레임이 이 정도 강의실만 했다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반도체가 점점 작아져가지고 지금 뮤칩이 이제 일본의 히다치에서 만든 뮤칩 같은 경우에 이 타이니 컴퓨터의 한 형태로 보았을 때 0.4mm까지 작아졌지. 0.4mm. 그리고 이제 미국의 UC 버클리의 정보통신공학과에서 스마트 더스트라는 걸 개발했거든. 자, 스마트 더스트 하게 되면은 스마트는 말 그대로 스마트고 더스트는 먼지란 말이에요. 이제 먼지인데 스마트다. 요것도 크기가 0.3mm라고 정의되어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국이 80년대, 90년대, 지금 2000년대로 넘어와가지고 미국의 사실 관심사는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전쟁과 산불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 이락 전쟁 하다 보니까 이제 전쟁은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 산불이 굉장히 유명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인지해서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것이 스마트 더스트거든. 이 스마트 더스트는 말 그대로 작은 컴퓨터인데 수십만 개를 갖다가 캘리포니아 산에다가 뿌려놓거든. 수십만 개 뿌려놓으면은 지가 산불을 인지해가지고 뭐 소방서라든가 또는 인근 주민들한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경보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 스마트 더스트라는 거는 어떤 상황을 인지를 해가지고 그 상황으로부터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하나의 센서라고 보면 되는 거지. 또는 이거 스마트 더스트를 갖다가 이락 전쟁할 때 써먹은 게 뭐냐면은 전쟁 지역에 뿌려놨을 때 이락군이 지금 어디 숨어서 어떻게 이동하고 있고 어떤 총을 가지고 미군을 쏘고 있는 거를 정보를 갖다가 미군한테 주는 거지.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나니까 어떤 상황을 인지해가지고 내가 편하게끔, 내가 이기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 스마트 더스트였거든. 자, 스마트 더스트 얘기 나온 것이 이것도 거의 88년도, 90년도 얘기거든. 지금 나온 지 20년 됐거든. 자, 20년 됐는데도 아직 이 개념이 모든 분야에서 아직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거든.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스마트 더스트 개념을 여러분들 전공에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같이 한번 고민 좀 해보자고요. 자, 이제 컴퓨터가 점점 작아져가지고 이게 사물에 내재됐거든. 내재됐으니까 우리가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하자. 아까 유비쿼터스 컴퓨팅 할 때 사물에 내재돼서 보이지 않는 컴퓨팅, 인비저블 컴퓨팅이라고 했거든, 그제? 인비저블 했을 때 내재됐기 때문인데 왜? 컴퓨터가 점점 작아져서 0.3mm까지 작아져서 이 교탁, 여러분이 앉아있는 책상, 또 이 강의실 모두 내재돼서 이 사물이 이제 스마트해졌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인베디드 시스템, 컴퓨터가 내재된 그 시스템 자체를 인베디드 시스템.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인베디드 시스템을 광의의 전자제품이라고 했거든. 그 인베디드 시스템이 정의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CPU를 가지고 있고 메모리를 가지고 있고 안테나를 가지고 있고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면은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하거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여러분 핸드폰에 CPU 가지고 있단 말이지.
핸드폰에 메모리 있지, 핸드폰에 안테나 있지, 네트워크 가지고 있거든. 자, 그러나 이 전자제품을 갖다가 인베디드 시스템을 할 수 있거든. 그런데 전자제품만이 인베디드 시스템이 아니라 지금 얘기한 대로 컴퓨터가 내재돼서, 자, 교량이 있다고 하면은 교량에 지금 센서가 내재되어 있거든. 근데 지가 센서 안에 CPU가 있거든, 메모리가 있거든, 안테나가 있거든, 네트워크가 있거든. 그러니까 교량도 이제 광의의 전자제품이다. 바로 그 얘기가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기계공학과다. 자, 뭐 탱크를 만들었다. 뭐 탱크도 마찬가지 똑같은 개념이거든. 탱크 안에 CPU 센서가 들어가 있고 메모리, 안테나, 네트워크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탱크도 인베디드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인베디드 시스템은 광의의 전자제품이지만은 이제 어떤 똑똑한 제품, 그것의 대명사가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거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CPU가 여태까지 바깥에서의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 정보통신공학과 학생들 한 40명 있는데, 자, 바깥에서 뭐가 문제냐, 이놈의 CPU가 얘가 왜 있었나 잘 생각해 보라고, 우리 정보통신공학과 학생들은. 이 CPU가 하는 역할은 이 똑똑한 전자제품의 OS 역할만 했거든. 얘만 돌아가게만 해줬거든. 컴퓨터 운영체제가 일단 컴퓨터가 돌아가게만 해준 게 OS잖아요. CPU가 그걸 해줬는데, 사실은 인베디드 시스템이 광의의 전자제품으로서 교량이다, 도로다, 철도다, 모든 눈에 띄는 대상이 인베디드 시스템이 됐다면 CPU의 역할은 이 시스템을 돌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그 대상이, 교량이 수행해야 되는 기능과 목적을 대신하는 두뇌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 지금까지는 IT 쪽에서 뭐가 문제였으면 이 CPU가 그 대상 제품의 OS, 오퍼레이팅 시스템, 윈도우 역할만 해주면 됐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얘가 이제 눈에 보이는 제품, 여기 강의실이 있거든. 이 강의실이, 자, 스마트 강의실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CPU가 얘 강의실이 스마트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OS여야 된다. 바로 그 얘기거든. 지금까지는 CPU가 그냥 운영체제만 되면 됐지만 그게 아니라 지능화를 시켜주는 알고리즘이 탑재돼가지고 그 대상물을 갖다가 인간과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브레인을 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것이 CPU 역할이거든. 그러니까 이 기술에 의해서 만약 CPU가 지금 말한 대로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운영체제를 벗어나가지고 지능화 시켜주는 알고리즘, 여기서 CPU가 역할을 해준다면은 바로 그것이 인텔리전스, 가장 중요한 지능을 갖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물이 인텔리전스를 갖고 있다. 바로 그 얘기가 되거든. 그러니까 사물이 이제 지능을 갖고 있으니까 사물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 자,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시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CPU가 운영체제로서 그 전자제품에 오퍼레이션만 시켜주면 됐거든. 오퍼레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상물이 목적이 있거든. 교량은 안전하게 차량을 통행시켜줘야,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자, 강의실은 여러분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어떤 대상이 있을 때 목적과 기능이 있는데 그 목적과 기능을 가장 옵티멈하게 만족시켜주는 알고리즘이 CPU에 들어가서 그 대상물을 인텔리전스하게 해줬을 때 모든 사물이 스마트해지고 모든 사물이 뭐 보이지 않고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다. 싱자 스마트 인비저블, 이 개념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된다면은 만약에 사물이 지능을 갖고 안 보이고 뭐 네트워크로 연결됐다면은 거기서 무한대 지식 비즈니스, 나우리지 비즈니스가 생겨나는 거고, 따라서 사물이 지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뉴 시빌라이제이션, 새로운 문명이 생겨났고 그걸 갖다 유비쿼터스 시대라 한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인텔리전스에서 사물이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전 세계로 사물이 이제 지능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친구하고 미국에 있는 친구, 영국에 있는 친구하고 네트워크 연결돼 있거든. 그럼 사물도 똑같이 연결돼 있어야 되거든. 브로드밴드 컨버전스 네트워크에서 광대역 통합망에 의해서 사물도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고, 따라서 글로벌로 다 연결이 돼 있는, 그래서 사물도 사람처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진다. 그거로 인해서 글로벌 마켓에서 새로운 혁신적인 비즈니스와 새로운 일자리가 무한대로 생겨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
아까 이 차이점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 한번 음미를 해보라고. 특히 정보통신공학과 학생들은 뭐가 문제점이었었는지. 얘들은 운영체제만 가지고 있거든, 바깥에서 지금. 우리 그게 아니라 이 대상물이 있을 때 그 대상물의 목적과 기능을 최적화시켜주는 알고리즘이 CPU에 탑재돼서 그 사물을 갖다가 지능화 시켜준다. 그것이 이제 유비쿼터스의 올바른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미래 부의 원천은 엘빈 토플러가 말씀하시기를 제4의 물결에서 엘빈 토플러가 미래 부의 원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미래 부의 원천, 미래 성공, 퓨처 석세스가, 웰스가 여러분이 원하는 건 지금 현재가 아니라 미래 최고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한 파워 소스가 뭐냐? 타임, 스페이스, 나레지 세 개라 그랬거든. 자, 미래 부의 원천에 의해서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타임, 시간과 공간, 시공간을 초월하는 나레지, 유비쿼터스다. 그러니까 미래 부의 원천은 유비쿼터스다가 아니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타임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엘빈 토플러가 말하는 미래 부의 원천의 타임은 변화와 혁신에 대한 속도지. 그지? 변화와 혁신에 대한 속도가 타임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렇게 시대가 변했고 유비쿼터스가 이런 개념에 의해서 어떤 무생물이, 대상이, 제품이, 구조물이 무생물인데 얘들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 어떻게? 센서가 내재돼서 CPU를 가지고 CPU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구조물을 통제를 해서 제품을 통제해서 제품이, 구조물이 여러분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전공이 다 변한다는 걸 지금 빨리 느껴야 되거든. 그 변하는 속도가 바로 이 타임이거든. 그러니까 엘빈 토플러가 말씀하시기를 가장 문제 조직이 어디냐? 가장 변화와 혁신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조직. 어디? 공무원이지. 공무원은 시속 7km, 8km로 간다. 시속 7, 8km일 때 대기업들, 삼성이나 애플이나 구글이나 얘들은 시속 80에서 90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거든. 어떻게 하면 맞거든, 그지? 지금 애플이나 삼성, 아이폰이나 스마트폰이 가는 속도를 정책에서 전혀 못 따라가지, 지금. 뭔가 바꾸려고 해도 얘들이 태클을 걸고 있거든, 그지?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냐, 이거지? 자, 스마트폰 사면 우선 새 거 나왔으니까 부모님 졸라서 해서 새 거는 갖고 싶거든. 얼리 어댑터는 자기 본능적으로 제품에 대한 욕구는 있는데 지식에 대한 이 욕구가 빨리 있어야 되거든. 왜? 이게 내가 첫 시간에 여러분한테 말했던 게 마크 주커버그를 얘기하면서 27세에 27조를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했거든. 그럼 여러분이 얼리 어댑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에 대한 얼리 어댑터가 돼야 된다. 왜? 사물이 지능을 갖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빨리 받아들여, 진짠가 받아들여서 여러분 전공에서 써먹어야 된다. 바로 그 얘기거든. 그 타임에서 여러분 변화와 혁신의 속도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엘빈 토플러가 말씀하시기 여러분 그러면 성공할 수 없다.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스페이스는 이제 공간이 아니라 여기서는 엘빈 토플러가 말씀하시는 거는 부의 축이거든. 스페이스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부의 축이 고대 시대에는 중국이었었거든. 자, 고대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었고, 자, 중국에서 유럽으로 가지. 자, 유럽에서 어디로 가? 자, 미국 쪽으로 가지. 북미 쪽으로 가고. 북미에서 현재는 북미라고 얘기했거든. 미래 부의 원천의 축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엘빈 토플러가 말씀하신 거는 동아시아로 간다고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동아시아는 이제 중국하고 한국, 일본이 이제 대표적인데, 일본은 조금 이제 맛이 가고 있지. 지금 독도하고 위안부 문제만 아니면 대충 데려가려고 해도 조금 마음에 안 들게 가끔가다 행동한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일본이 정말 이제 여러분들 피부를 못 느끼는데 우린 일본 자주 가보니까 느끼거든. 그게 무슨 얘기냐면 90년대, 2000년대만 가더라도 우리가 그쪽 가서 대접을 받아보고 이렇게 하면은 걔들이 우리보다 잘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쪽 가서 어떤 식당을 가더라도 고급 레스토랑을 못 갔거든. 그러니까
그 친구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 걔들은 잘 사는 나라니까 고급 레스토랑을 가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역전돼 우리가 일본을 가더라도 우리가 고급 레스토랑을 데리고 가야 되거든, 걔들을. 그거 작은 거지만 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거를 느끼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 스페이스가 부의 축이 엘빈 투플러가 동아시아로 간다. 여러분 여기 이거 중요한 거거든. 자, 정말 대한민국이 부의 축이 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들 미국에서 유명한 경영학자들이 봤을 때 대한민국이 2050년도에 세계 2위 국가가 된다고 하고 있거든. 세계 2위 국가가 돼서 국민소득이 약 8만 불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누가 얘기했냐면은 골드만삭스에서 그랬거든. 골드만삭스는 세계적인 이제 경영 예측 기관으로서 얘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얘기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기관이거든. 근데 얘들이 2050년도에 대한민국이 세계 2위 국가가 된다고 하는 그 주역은 여러분이거든, 여기.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거든, 2050년도면은.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세계를 선도할 만한 아까 얘기한 창조적인 브레인과 이 혁신적인 변화의 속도에 대응하는 그 준비가 있어야 되거든.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봐서는 부의 축이 대한민국으로 오는 건 틀림없거든. 왜? 이거를 대한민국이 분명히 세계를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왜? 대한민국은 누가 뭐래도 IT 강국은 부인할 수 없거든. 자, IT 강국인 면에서 여러분들도 IT 강국이니까 정보통신공학과만 열심히 하자? 그게 아니고 여러분 분야에서 IT를 받아들여서 융합을 시켜줘야 된다. 그걸 빨리 받아들이고, 자, 나리지가 앞으로는 제조업이 아니라 지식 비즈니스다. 여러분도 제조업으로서 여러분의 직장, 미래를 선택하지 말고 지식 컨설턴트, 나리지 컨설턴트가 돼가지고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뭐 아까 똑같은 말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전자공간, 물리공간이 융합돼가지고 새로운 여기도 보다시피 보이지 않는 컴퓨터에서 전자공간, 물리공간이 융합이 돼가지고 도시생활이 다 지능화됐다. 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게 당연히 바뀌는 거지, 그지? 자, 첫 시간에 여기 얘기한 대로 이제 애플의 팀 쿡이 작년 연봉이 4,400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연봉 4천에 목을 맬 거냐? 어? 연봉 4천에 목을 맬 거냐? 얘는 4,400억이고. 이 자본주의의 큰 문제점이거든. 이건 아니거든.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자본주의, 혹시 유비 아카데미에 내가 쓴 유비쿼터 자본주의 경제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쓴 글이 있지. 한번 읽어보라고. 이건 아니지, 그지? 아니, 그러니까, 최근, 어느 신문 보니까 하나은행 뭐뭐뭐 회장이 사임하더라고. 사임하는데 공로금이 얼마? 오늘 신문에 난 거거든. 공로금. 그러니까 퇴직금 말고 공로금이야. 자, 하나은행이다. 그럼 하나은행에 물론 그 일하는 직원들도 있고 고객들이 주인이지. 이분이 물론 잘해서 하나은행의 발전인지는 몰라도 공로금이 50억이었거든. 오늘 신문에 난 게. 50억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생각할 때 50억 모으려면 모르긴 몰라도 한 달에 200만 원씩 적금했을 때 100년은 모아야 될 돈이거든. 아니, 이게 웃을 게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것이 지금 이제 자본주의 개념이 참여, 개방, 공유, 협업 시대로 들어가는데 그분이 그렇게 50억을 받을 만큼을 뭘 기여를 했느냐. 그럼 여러분이, 자, 예를 그 은행에 신입사원을 그럼 3천만 원짜리 일만 했느냐. 그게 자본주의의 문제점이지 그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4천보다는 4,400억을 받도록 하자.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깊게 생각해 보고, 여기 보다시피 이제 뭐 창업자들 나이도 나왔는데, 스티브 잡스가 애플 창업할 때가 22살에 창업했다고 나오거든? 페이스북 지금 나이가 28살이라고 나오는데, 23살 때 창업했지. 그룹폰 알지? 그 공짜 티켓
뭐 디스카운트 쿠폰 많이 이렇게 해주는데 얘도 30. 야후 제리향도 30. 다 보다시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제 창업해도 들어먹으라는 얘기 아니니까 창업한다고 쉽게 하지 마. 그 골치 아파 괜히. 자, 근데 이 실리콘밸리에도 가보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기업들이 지금 하나의 그 유명 기업, 뭐 앞으로 유망 기업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 이 조시 버클리도 92년생이다. 자,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도 이렇게 창업 준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내 좀 창업을 하라고 좀 꼬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잘 잡고 하자. 좀 더 여러분의 창의적인 공부를 하자. 그 얘기거든. 자, 그래서 여기 뭐 이 실리콘밸리에서 이런 식으로 뭐 동아리도 여러 가지가 있고 인큐베이팅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 자, 이건 그냥 인터넷 지능원에서 나온 걸 해봤거든. 자, 여기서도 이제 보니까 글로벌 K 스타트업 해가지고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이디어 공모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금 시간은 이제 아마 지나갔을 텐데 21일이네, 신청기간. 내년에 또 나오거든. 그러니까 요번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수업을 통해서 한번 새로운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창조와 상상을 찾아보자. 그 준비하자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거든. 이거는 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네. 창의 도전형 소프트웨어 R&D 쭉 나와 있네. 팀당 최대 1억 원까지 준다네. 만 18세 이상 국민. 자,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SK에서 IT 프론티어 인턴십이라는 것도 있네. 자, 여기서 이제 인턴을 인턴을 하게 되면은 거의 SK CNC에서는 거의 100% 정규 직원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자, 이런 것도 있고. 자, 중기청에서 청년 창업에 1조 6천억. 자, 대한민국 돈도 많아, 그지? 자, 여기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여기 나온 얘기를 보게 되면은 이분들이 다보스 포럼에서 가장 했던 이분 존 체인버스 시스코 회장이나 이 클라우스 클라이멘트 이 사장이 말씀 중에 25~8이란 말을 많이 했거든. 자, 25~8이 나는 이제 공감을 해가지고 좀 창의적 혁신을 위해서 하루 25시간 일주일 8일 철학으로 몰두하라고 돼 있거든. 과연 여러분이 자 25~8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4학년이라면 바로 이제 직장을 이제 잡아야 될 거고 취직을 해야 되고 3학년은 아직 1년 더 준비를 해야 되고. 근데 1년, 2년 후인데 그 일에 지금 여러분의 평생,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25시간, 8시간 개념으로 과연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깊게 생각을 해보라 그런 얘기예요. 밖에 나오면서 보니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공대 기술고시반 신입반은 모집하대. 기술고시 준비하려면은 25시간 8일 개념으로 해야지. 그지? 안 하면 안 되겠지, 그거는. 요거 참고로 그 고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은, 고시는 뭐 한양공대의 자랑이자 저거에 뭐 한양공대를 대표하는 거거든. 왜? 그 당시에 저게 76년에 만들었거든. 한양공대 기술고시반이. 고시반이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연고대 공대는 아예 없었고 서울공대, 한양공대 두 가지였었거든요. 서울공대는 그 당시에 별로 이렇게 공부 쪽으로 갔지 공무원 쪽으로 안 갔거든. 그 당시에는 공무원이 이렇게 인기 있는 직종이 아니었거든. 근데 이제 한양공대는 그래도 이제 그 당시부터 고시 쪽에 많이 갔거든. 그래서 이제 장관, 차관들이 많이 나왔지. 그러니까 한양공대가 현장을 잡고 있으면서도 관을 잡고 있었거든. 근데 요즘은 사실은 이제 우리 한양공대 기술고시반이 조금 실적이 떨어지거든. 왜 떨어지느냐? 어디가 많이 붙어? 서울대, 요즘은 이제 서울대 쪽에서 이 기술고시를 많이 준비하거든. 그런데 또 웬 농대까지 난리쳐서 얘들까지 들어와서 또 이게 플러스 되고. 또 요즘은 또 카이스트 애들이 또, 얘들이 고시에서 거의
한 30%는 거의 차지하더라고. 포항공대도 마찬가지, 광주과기원도 마찬가지. 얘들 여러분 알다시피 정보통신 환경 쪽 그쪽에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기술고시에 들어와 버리니까 우리 한양공대가 좀 최근 좀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지금 부동의 2위는 지키고 있거든. 거의 매년 한 10명선은 붙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도 고시는 가장 좋은 때가 3학년, 지금도 조금 빠르거든. 여러분들이 3학년 2학기 때는 시작하면 되거든. 그럼 지금은 이제 워밍업으로 고시를 워밍업이 뭐냐? 25%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 전 정말 몰두를 해가지고 25% 개념으로서 1초를 아껴줘야 되거든. 그럼 여러분 여기 앉아있어 보면은 내가 앞에서 강의하면서 여러분 눈빛을 보면은 얘가 지금 몇 프로 집중했다는 게 보이거든. 100%가 아니라 150% 집중해서 25시간을 8일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기술고시거든.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 예를 들으면은 한 친구가 전주 금요일날 인사를 왔어요. 인사를 왔는데 너 어디 들어갔냐 했더니 도로공사 들어갔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도로공사만 하더라도 괜찮은 되지, 그지? 사실 괜찮은 되거든. 요즘 공사만 하더라도 굉장히 여러분 뭐 대기업 들어가는 것보다 100번 공사 들어가는 게 낫지. 대한민국은 갑과 을의 사회에서 걔들은 죽어도 갑이거든, 그지? 현대건설 회장이라 하더라도 도로공사 직원한테 인사해야 되거든. 왜? 갑이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유교사에서 그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안정된 직장 속에서 뭐 구조조정 그런 거 별 탈 없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공무원이잖아, 공사가. 근데 이 친구가 너 그럼 그냥 한양대에서 몇 명 붙었냐 물으니까 자기 혼자 붙었다 그러대. 그 무슨 얘기냐? 왜 몇 명 뽑았냐 했더니 한 20명 뽑았는데 자기 혼자 됐대요. 그럼 너는 어떻게 얘는 뭐냐? 기술고시 하다가 때려치고 그냥 기술고시 하다가 때려치고 그러니까 기술고시 하던 친구니까 공사에 그냥 들어가지. 근데 처음부터 도로공사만 공사를 목표로 하는 친구는 당연히 떨어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마라톤을 갖다 뛸 거냐 100m를 뛸 거냐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데를 타겟으로 하고서 열심히 해줄 때 밑에 있는 것들은 당연히 되거든. 따라서 고시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시를 했을 때 안 돼도 다른 건 다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고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한번 젊었을 때 자기를 모두 바쳐서 할 수 있는 게 고시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고 열심히 해보라고요.